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카를 마르크스의 주저이고, 마르크스가 33세였던 1851년경부터 20여 년 동안 영국 대형박물관 도서실로 출퇴근하면서 당시까지 출간된 경제학 관련 책들을 거의 모두 읽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비판하고 독창적으로 생각한 결과물이며, 번역서의 전체 분량이 2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총 3권으로 구성된 자본론입니다. 처음엔 146회 공산주의 선언문을 끝으로 마르크스의 소개를 마치려 했지만 못내 찜찜한 마음에, 그리고 지난 시간의 국부론에 이어 자본론도 김수행 교수가 쉽게 요약해 놓은 까닭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구성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의 생산 과정을 다룬 1권은 상품, 화폐, 자본 및 잉여가치, 임금 등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들이 발생하고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자본의 회전 또는 순환 과정을 다룬 2권은 자본가가 자신이 보유한 화폐로 원자재를 구매하는 단계인 화폐자본과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인 상품자본, 그리고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단계인 산업자본이라는 세 단계의 회전 과정에 잉여가치가 개입하면서 자본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을 다룬 3권은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가 개별 자본가들 사이에 분배되는 평균 이윤율의 구조 및 자본주의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내부 모순과 위기를 설명합니다. 146회 공산주의 선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론 전체에서도 자본주의가 붕괴한 이후의 사회에 관한 설명은 10여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온 관심이 영국에서는 서서히 제국주의의 성격을 띠는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형태로 무르익어 가지만, 그의 조국 독일에서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자본주의 그 자체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방송을 통해 자본론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 능력이 전혀 없기에 자본론의 모든 내용은 수고스럽더라도 파일을 통해 직접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르크스 소개와 관련해서 변명 아닌 변명 한마디만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식인과 대학생을 비롯해 정부에서 소외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와 국가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아픔, 그리고 해방 이후 이념 갈등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진하게 남아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이 강력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자신의 안위만을 고민하는 사람은 자의반 타의반 이기적이라는 주홍 글씨를 받았고, 그런 태도는 부끄러움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좋든 나쁘든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회와 국가 전체를 생각하던 사람들 마음속으로 어느새 무슨 짓을 벌이든 자신과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이 파고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면서 전체를 보는 관점을 박살냈고, 더불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봉인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온갖 종류의 인터넷 댓글이든 유명인사들의 인터뷰든 자기 생각의 편협함이나 잘못됨, 아니면 근거 없는 주장의 무지함에 대한 부끄러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너도 나도 아는 채 잘난 체하며 타인을 가르치기에 바쁩니다. 출판계에서는 개인의 건강과 안녕과 편안함만을 부추기는 책들이 전체를 다룬 책들을 코너로 문 채 득세하고 있고요. 따라서 평생을 바쳐 자본주의 전체를 탁월하게 분석한 마르크스를 읽어야 하는 시대는 슬프게도 이미 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고민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마르크스의 모든 저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한 루저의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마르크스를 소개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자본론의 내용을 외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상황과 향후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관점의 회복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태극이 정반대 성격의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하나의 완전한 관점도 개인과 전체로, 바꿔 말하자면 즉각성과 점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개인과 관련되며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획득하는 즉각성이라면, 평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전체와 관련되며
살아가면서 인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점진성입니다. 진화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은 생존, 그리고 전체는 번영과 연결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둘 중 무엇이 더 우선이냐는 중요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같은 순서의 문제인 동시에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는 균형의 문제일 뿐입니다. 해방 이후의 경제적 공궁 때부터 군사독재 시절까지 철저히 유린당했던 개인의 생존을 살리고 채우기 위해 싸워온 지난 수십 년은 절대적으로 정당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졌기에 덜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개인의 생존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두가 전체의 번영을 향해 고개를 들고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생존만 충족시킨 채 마감하는 삶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이나 심지어 미생물들조차 넉넉히 해낼 정도의 가치만을 지닌 삶의 레벨이니까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받은 것 이상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손모아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제가 그나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해우비책이라는 이 공간이기에 묵묵히 할 일을 하듯이 말이죠. 개인의 생존의 지나침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인간성을 상실한 수많은 범죄, 자신의 성적 욕구만 관철하려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 살인 사건들, 여러 보복 운전들, 남성과 여성 간의 온갖 대립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시한다며 법과 그것을 해석하는 판사들을 향한 울분에 찬 한탄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둘러싼 갈등들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토지 공개념 사상으로 유명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으로 찾아뵙겠습니다.